40년 생활비 한 푼 안 주더니 퇴직금은 몽땅 가지고 젊은 여자와 함께 사라진 남편. 나 찾지 마라. 내 인생의 봄날을 찾아서 떠난다. 40년을 바쳐 내조한 아내에게 남긴 건 달랑 이 쪽지 한 장과 텅 빈 통장이었습니다. 남편은 퇴직금 3억을 몽땅 털어 딸버린 내연녀와 증발해버렸죠. 식당 설거지를 전전하며 죽지 못해 살던 어느 날 남편이 벌인 이것 때문에 그녀의 인생이 송두리째 뒤집힙니다. 그리고 2년 뒤 화려한 CEO가 된 그녀 앞에 남편이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 뻔뻔한 요구를 시작하는데요. 과연 그가 내뱉은 충격적인 첫마디는 무엇이었을까요? 놓치면 아쉬울 이야기, 구독으로 가장 빠르고 행복하게 만나보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고소한 갈비찜 냄새가 온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김영숙이 이마에 맺힌 땀을 앞치마로 훔쳐내며 주방 시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벌써 저녁 8시가 넘어가고 있었죠. 오늘은 남편 박상철이 40년 다닌 구청에서 정년퇴임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영숙은 아침부터 시장을 보고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잡채와 갈비찜을 하느라 허리 한번 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고단한 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들어올 남편의 퇴직금 3억 원, 그 생각만 하면 저절로 입꼬리가 올라갔거든요. 김영숙이 식탁 위에 놓인 수저를 가지런히 놓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 양반이 늦으면 늦는다고 전화를 할 것이지 왜 이렇게 안 들어온담. 식으면 맛없는데. 영숙은 콧노래를 흥얼거려 보지만 가슴 한구석이 왠지 모르게 자꾸만 콩닥거렸습니다. 그동안 시부모님 병수발하랴, 사고뭉치 아들 뒷바라지하랴, 정말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만 했습니다. 이제 그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남편 퇴직금으로 작은 상가 하나 사서 월세 받으며 편안하게 사는 게 영숙의 유일한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9시가 되고 10시가 넘어도 현관문은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영숙이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휴대전화 번호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건 기계적인 안내음 뿐이었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어 소리샘으로 연결되어 오며 영숙이 휴대전화를 식탁 위에 탁 내려놓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니, 이 양반이 정말 퇴임식 끝나고 동료들이랑 술이라도 한 잔 거하게 하나? 애써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 했지만 식어버린 갈비찜 위로 하얗게 굳어가는 기름기처럼 불안감은 점점 더 영숙의 마음을 조여왔습니다. 과연 박상철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영숙은 날이 밝자마자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은행 문이 열리기도 전에 도착한 영숙은 셔터가 올라가자마자 창구로 뛰어들었습니다. 은행 직원이 깜짝 놀라며 영숙을 쳐다보았습니다. 김영숙이 통장과 도장을 창구 직원에게 내밀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아가씨, 어제 우리 남편 퇴직금이 들어왔을 텐데 확인 좀 해줘요. 박상철이라고 내 남편이에요. 직원이 키보드를 두드리는 그 짧은 시간이 영숙에게는 마치 1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직원의 표정이 묘하게 굳어지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영숙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왜 그래요? 돈이 안 들어왔어요? 직원이 모니터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모님, 퇴직금 3억 원은 어제 오후에 입금되었습니다. 그런데 입금되자마자 전액이 이체되었는데요. 김영숙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뜨며 소리쳤습니다. 이체라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누구한테요? 우리 영감은 그런 거 할 줄도 모르는데. 직원이 난처한 듯 모니터를 보여주며 대답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입금 10분 만에 최미주라는 분 계좌로 전액 이체되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계좌 해지 신청까지 하셨고요. 본인이 직접 오셔서 처리하신 거라 저희는. 영숙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최미주라니 난생 처음 들어보는 여자 이름이었습니다. 김영숙이 창구 유리를 두드리며 울먹였습니다. 최미주가 누구야? 우리 남편이 그럴 리가 없어.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하지만 직원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다리가 풀려버린 영숙은 은행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궈온 3억 원이 얼굴도 모르는 여자의 이름 하나로 증발해버린 겁니다. 도대체 최미주라는 여자가 누구길래 남편은 퇴직금을 몽땅 털어줬을까요? 정신이 반쯤 나간 채로 집에 돌아온 영숙은 신발도 벗지 않고 안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장롱문을 벌컥 열어젖힌 영숙의 입에서 비명 같은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아이고, 이 인간이 진짜. 항상 빽빽하게 걸려있던 박상철의 양복과 옷가지들이 거짓말처럼 싹 사라져 있었습니다. 텅 빈 옷걸이들만 덜렁거리며 영숙을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바닥을 뒤지던 영숙의 손에 꼬깃꼬깃한 쪽지 하나가 잡혔습니다. 화장대 구석에 처박혀 있던 메모지에는 박상철의 날려쓴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나 찾지 마라. 내 인생의 봄날을 찾아서 떠난다. 당신도 이제 당신 인생 살아. 김영숙이 쪽지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며 바닥을 내리쳤습니다. 봄날? 봄날? 야, 이 나쁜 놈아. 내 청춘 다 빨아먹고 이제 와서 봄날을 찾아? 배신감에 눈앞이 캄캄해진 영숙은 남편이 미처 챙겨가지 못한 낡은 내복을 꺼내 가위로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려댔습니다. 영숙은 혹시나 남편이 마음을 고쳐먹고 돌아온 건 아닐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뛰어나갔습니다. 하지만 문 밖에 서 있는 사람은 윗집 사는 박 여사와 앞집 김 여사였습니다. 박 여사가 영숙의 헝클어진 머리를 보고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영숙 씨. 몰골이 이게 뭐야? 혹시 박 씨 아저씨 때문에 그래? 김영숙이 눈물을 훔치며 힘없이 물었습니다. 언니, 우리 그이 봤어? 어디로 갔는지 알아? 옆에 있던 김 여사가 조심스럽게 영숙의 눈치를 살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게 며칠 전에 내가 봤는데 말을 못했어. 박 씨 아저씨가 웬 젊은 여자랑 같이 있더라고. 영숙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젊은 여자? 그게 무슨 소리야? 박 여사가 김 여사의 옆구리를 쿡 찌르며 거들었습니다. 아주 꼬리 9개 달린 불려우 같더라니까. 진한 화장에 옷은 또 얼마나 야하게 입었는지. 둘이서 희희낙낙하며 이삿짐 트럭에 짐 싣고 가던데 우리는 영숙 씨도 알고 있는 줄 알았지. 이웃들의 말은 영숙의 가슴에 확인 사살을 하는 총알과도 같았습니다. 그 젊은 여자가 바로 은행에서 들었던 최미주가 틀림없었습니다. 어쩐지 요새 들어 남편이 거울을 자주 보고 염색도 하고 향수까지 뿌리더라니. 영숙은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숨조차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낯선 남자가 열린 현관문 사이로 불쑥 들어왔습니다. 험상궂은 인상의 집주인이었습니다. 집주인이 신발을 신은 채 거실로 들어오며 소리쳤습니다. 어우, 시끄러워. 아줌마, 남편 도망갔다며? 김영숙이 놀라 집주인을 쳐다보며 더듬거렸습니다. 아, 아니에요. 도망이라니요. 잠시 출타한 거예요. 집주인이 코웃음을 치며 전세 계약서를 눈앞에 흔들었습니다. 출타는 무슨. 박씨 그 양반이 일주일 전에 나 찾아왔었어. 급한 사정이 있다면서
전세 보증금 빼달라고 사정사정하길래 대출받아서 줬다고. 영숙은 그 자리에 석상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네, 보증금을 뺐다고요? 집주인이 혀를 끌끌 차며 덧붙였습니다. 그래, 이 집 이제 빈털털이라고. 다음 주까지 당장 방 빼요. 나도 새로운 세입자 받아야 하니까. 퇴직금도 모자라 비바람을 피할 집 보증금까지 몽땅 털어간 것입니다. 40년을 함께 산 아내를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벼랑 끝으로 내몰 수 있는 걸까요? 집주인과 이웃들이 돌아가고 난 뒤 텅 빈 집에 홀로 남은 영숙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 박상철, 네가 사람이야? 네가 인간이냐고. 가슴을 주먹으로 펑펑 내려치며 통곡했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메아리뿐이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어제 차려놓은 갈비찜이 하얗게 기름이 낀 채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영숙의 지난 40년 인생이 썩어 문드러진 것처럼 말이죠. 영숙은 거실 바닥을 기어다니며 남편의 흔적을 찾으려 애썼지만 먼지 한 톨 남기지 않고 사라진 뒤였습니다. 친척들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건 차가운 거절뿐이었습니다. 형수님, 형님이 그러던데 형수님 의부증 때문에 못 살겠다고. 저희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시동생의 매몰찬 목소리에 영숙은 전화기를 떨어뜨렸습니다. 철저하게 고립되었습니다. 돈도 집도 가족도 자존심도 모두 잃었습니다. 영숙은 무릎을 감싸 쥐고 짐승처럼 웅크린 채 며칠을 보냈습니다. 배가 고픈 줄도 몰랐고 해가 뜨고 지는 것도 잊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현관문에 강제 퇴거 예고장이라는 붉은 딱지가 붙었습니다. 영숙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머리가 산발이 된 늙고 초라한 노파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노파의 눈빛은 죽음이 아닌 도끼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김영숙이 쩍 갈라진 입술을 깨물며 낮게 응조렸습니다. 그래, 살아야지. 죽더라도 그놈이 망하는 꼴은 보고 죽어야지. 당장 오늘 밤 잘 곳도 없는 신세였지만 영숙은 주섬주섬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낡은 옷가방 하나뿐이었지만 문을 열고 나서는 영숙의 발걸음에는 서슬 펄언하니 서려 있었습니다. 과연 빈털터리가 된 영숙이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르는 지하 단칸방이었습니다. 벽지 곳곳에는 거무튀튀한 얼룩이 져 있었고 장판은 찢어져 시멘트 바닥이 훤히 드러나 있었죠. 김영숙이 차가운 바닥에 누워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따뜻한 아파트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쥐가 나올 것 같은 이곳이 영숙의 유일한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화려했던 60년 인생이 한순간에 시궁창으로 처박힌 기분이었죠. 하지만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당장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면 몸을 움직여야 했으니까요. 영숙은 기사식당 주방 한 구석에서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통과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고무장갑을 꼈는데도 독한 세제 때문인지 손가락 마디마디가 갈라져 쓰라렸습니다. 아니, 아줌마, 동작이 왜 이렇게 굼떠? 손님들 밥 다 먹고 나갈 때까지 물컵 하나 안 갖다 줄 거야? 식당 주인 최 사장이 국자를 허공에 휘두르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김영숙이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죄인처럼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제가 나이가 있어서 손이 좀. 최 사장이 바닥에 침을 퇴뱉으며 영숙의 말을 잘랐습니다. 나이 타령하려면 집에 가서 애나 보지 왜 기어 나와서 영업 방해를 해? 오늘 일당에서 5,000원 깔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영숙은 입술을 꽉 깨물며 다시 수세미를 잡았습니다.
억울하고 분했지만 당장 5천 원이 아쉬운 처지라 대꾸 한마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릇을 닦는 영숙의 눈에서 뚝뚝 눈물이 떨어져 개수대 물 위로 번졌습니다. 그날 밤 지친 몸을 이끌고 쪽방으로 돌아가던 영숙의 앞을 누군가 가로막았습니다. 하나뿐인 아들 김지훈이었습니다. 영숙이 반가움에 지훈의 손을 덥석 잡으며 물었습니다. 지훈아, 연락도 안 되더니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 밥은 먹었니? 하지만 지훈은 영숙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입에서는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지훈이 영숙에게 손을 내밀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돈 좀 있어? 나 지금 급해서 그래. 사업 자금 땜빵해야 된다고. 영숙이 기가 차다는 표정으로 지훈을 쳐다보았습니다. 돈? 너의 아버지가 집이고 뭐고 다 털어간 거 몰라서 그래. 나 지금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산다. 지훈이 인상을 찌푸리며 발로 땅을 걷어찼습니다. 아, 진짜. 그러니까 평소에 아빠 단속 좀 잘하지 그랬어. 엄마가 오죽 못나게 굴었으면 아버지가 딴 여자랑 도망을 갔겠냐고. 혹시 꿍쳐둔 비상금 없어? 10만 원이라도 내놔봐. 김영숙이 가슴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야, 이놈아. 넌 애미가 불쌍하지도 않냐? 어떻게 와서 위로 한마디는 못할 망정 돈 타령이야. 지우는 들은 채도 않고 영숙의 낡은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동전 몇 개만 나오자 가방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렸습니다. A씨, 재수 없어. 엄마 때문에 내 인생도 꼬였어.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영숙은 차라리 혀를 깨물고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은 것도 모자라 배 아파 낳은 자식에게까지 버림받은 기분은 지옥 그 자체였죠. 다음 날 식자재 마트에 심부름을 가던 영숙의 발걸음이 뚝 멈췄습니다. 신호 대기 중인 번쩍이는 검은색 외제차 안에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남편 박상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딸벌이나 되어 보이는 화려한 여자가 선글라스를 끼고 앉아 박상철의 볼을 꼬집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박상철은 영숙에게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여자의 손에 입을 맞추고 있었죠. 김영숙이 장바구니를 내팽개치고 도로 위로 뛰어들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박상철, 야, 이 나쁜 놈아. 거기 안 서? 하지만 신호가 바뀌자 차는 굉음을 내며 미끄러지듯 앞으로 나갔습니다. 영숙은 죽으림을 다해 차 뒤를 쫓아갔지만 돌부리에 걸려 그만 처참하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무릎이 깨져 피가 흘러내렸지만 영숙은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멀어지는 착공 무늬를 바라보며 영숙이 아스팔트 바닥을 주먹으로 내려쳤습니다. 나쁜 놈, 천벌 받을 놈. 내가 너 밥 굶길까봐 40년을 전전긍긍했는데 너는 전현이랑 히히덕거려. 지나가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지만 영숙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세상 모든 것이 자신을 비웃는 것만 같았습니다. 절뚝거리며 식당으로 돌아온 영숙은 주방 구석에서 남은 재료로 반찬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팔고 남은 오징어 다리와 시들한 물을 썰어 젓갈을 담그는 중이었죠. 그때 최 사장이 주방으로 들어와 영숙의 등짝을 퍽 소리나게 때렸습니다. 아니, 이 여편니가 미쳤나? 누가 남의 가게 식재료 마음대로 쓰래. 이거 완전 도둑년 아니야? 김영숙이 놀라 뒤를 돌아보며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사장님. 이거 버리려던 거 아까워서 제가 밥 대신 좀 먹으려고. 최 사장이 영숙이 만든 젓갈통을 낚아채더니 냄새를 킁킁 맡았습니다. 매콤하면서도 달짝지근한 냄새가 꽤 그럴싸했거든요.
최 사장이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냄새는 좋네. 이거 레시피 내놓고 당장 나가. 도둑질한 거 경찰에 신고 안 할 테니까. 영숙이 바짓가랑이를 잡으며 애원했습니다. 사장님, 한 번만 봐주세요. 저 여기서 잘리면 갈 데가 없어요. 오늘 일당이라도 주시면. 최 사장이 영숙을 문 밖으로 거칠게 떠밀며 소리쳤습니다. 일당은 무슨 도둑질한 값으로 퉁쳐.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마. 재수없게. 철문이 쾅 하고 닫히고 영숙은 차가운 밤거리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영숙의 얼굴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영숙은 홀린 듯이 한강 다리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검은 강물이 입을 벌리고 영숙을 집어삼킬 듯 넘실거렸습니다. 그래, 차라리 죽자.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사느니 죽는 게 낫지. 영숙이 난간을 잡고 한쪽 발을 올리려는 순간 아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비록 못난 아들이지만 애미가 자살했다는 소리를 듣게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박상철과 그년이 잘 먹고 잘 사는 꼴을 두고는 도저히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영숙은 난간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오열했습니다. 못 죽어. 내가 억울해서 못 죽어. 다음 날 점심시간이 지날 무렵 영숙은 다시 기사식당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죽더라도 밀린 일당은 받아야겠다는 오기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최 사장이 영숙을 보자마자 인상을 구기며 소금을 뿌리려 했습니다. 아니, 이 할망구가 노망이 났나? 또 왔어? 그때였습니다. 식당 문이 열리고 말끔한 정장 차림의 젊은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주변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세련된 모습에 식당 안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청년은 자리에 앉지도 않고 주방 쪽을 두리번거리더니 최 사장이 들고 있는 젓갈통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사장님, 혹시 이 오징어 젓갈 누가 만든 겁니까? 최 사장이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거 우리 주방 참모가 만든 건데 왜요? 맛이 이상해요? 청년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그는 구석에 초라하게 서 있는 영숙과 최 사장을 번갈아 보더니 성큼성큼 영숙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영숙의 트고 갈라진 손을 바라보며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이십니까? 이 젓갈 만드신 분이? 영숙은 영문을 몰라 멍하니 청년을 바라보았습니다. 도대체 이 젊은 남자는 누구길래 쓰레기 취급받던 젓갈을 찾고 있는 걸까요? 절망의 끝자락에서 만난 이 낯선 인연이 영숙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게 될까요? 식당 안의 공기가 일순간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최 사장은 젊은 청년의 기세에 눌려 쥐고 있던 국자를 슬그머니 내려놓았습니다. 김영숙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앞치마에 물 묻은 손을 문지르며 청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네, 제가 만들긴 했습니다만 그게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청년 강준우가 영숙의 대답을 듣자마자 안도와 흥분이 섞인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닙니다.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찾던 바로 그 맛이라서요. 잠시 저랑 얘기 좀 하시죠. 옆에서 듣고 있던 최 사장이 눈을 부라리며 끼어들었습니다. 아니, 이 양반이 누군데 남의 가게 직원을 데려가라 말아야? 지금 점심 장사 바쁜 거 안 보여? 준우가 품 안에서 지갑을 꺼내더니 5만 원짜리 지폐 2장을 최 사장 앞치마 주머니에 꽂아 주었습니다. 이거면 2분 1시간 빌리는 값으로 충분하죠? 밀린 일당도 제가 정산해 드릴 테니 나중에 계산하시죠. 최 사장은 돈을 확인하더니 금세 입이 귀에 걸려 꼬리를 내렸습니다. 아이고, 그럼요. 데려가세요.
어차피 이 할망구 손도 느려서 도움도 안 되는데 뭐. 영숙은 최 사장의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뒤로하고 준우를 따라 식당 근처의 조용한 찻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준우는 자신의 명함을 영숙에게 건넸습니다. 맛을 잇다 푸드 컨설턴트 강준우. 영숙이 명함을 만지작거리며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 물었습니다. 컨설턴트? 나는 그런 거 모릅니다. 혹시 우리 남편 빚 때문에 온 사채업자요? 나 돈 없어요. 배째라고 하쇼. 준우가 고개를 저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빚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빚을 갚아주러 왔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영숙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젊은 양반이 농담이 지나치네. 생판 남인 나한테 빚을 왜 갚아줘요? 준우는 가방에서 태블릿 PC를 꺼내 무언가를 검색하더니 영숙 앞에 내밀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화려한 옷을 입은 젊은 여자의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영숙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그 여자는 며칠 전 남편 박상철의 옆 조수석에 앉아있던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김영숙이 화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이 여자 알아요? 내 남편이랑 도망간 그년 맞지? 강준우가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름은 최미주. 노인들의 은퇴 자금만 전문적으로 노리는 꽃뱀 사기꾼입니다. 영숙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단순히 바람이 난 줄 알았는데 전문 사기꾼이라니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준우가 주먹을 꽉 쥐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피해자입니다. 3년 전 저 여자가 제 사업 자금 5억을 들고 튀었거든요. 그 뒤로 놈들을 잡으려고 전국을 뒤지고 다녔습니다. 영숙은 멍하니 준우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동병상련이라더니 이 잘생긴 청년도 자신과 같은 처지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를 어떻게 찾았소? 그리고 젓갈 맛은 또 무슨 소리고? 준우가 태블릿 화면을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박상철 씨 행적을 쫓다 보니 이 동네 기사식당 근처를 자주 배회하더군요. 그래서 잠복 근무를 하느라 며칠 전부터 그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밑반찬으로 나온 오징어 젓갈을 먹고 깜짝 놀랐습니다. 준우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제가 요식업 컨설팅만 10년입니다. 전국 맛집 안 가본 데가 없어요. 그런데 어머님 젓갈은 달랐습니다. 공장 냄새가 전혀 안 나고 깊고 깔끔한 게 옛날 종갓집 손맛 그대로였으니까요. 그래서 최 사장에게 물어보고 어머님을 찾은 겁니다. 영숙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평생 밥해 대느라 거칠어진 손이 부끄러워 식탁 밑으로 감추었습니다. 그깟 젓갈이 뭐라고. 그냥 남은 재료로 대충 버무린 건데. 준우가 정색하며 영숙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니요, 대충이 아닙니다. 그건 재능이에요. 어머님, 이대로 썩히기엔 너무 아까운 재능입니다. 준우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결심한 듯 영상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이거 보여드릴까 말까 고민했는데 보셔야 정신을 차리실 것 같아서요. 화면 속 배경은 어느 고급 오피스텔 복도였습니다. 박상철이 양손 가득 반찬통을 들고 최미주에게 건네고 있었습니다. 그 반찬통은 영숙이 집에서 쓰던 낡은 플라스틱 통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박상철이 해벌쭉 웃으며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주야, 이거 우리 마누라가 담근 건데 맛은 기가 막혀. 너 입맛 없다고 해서 몰래 가져왔어. 한번 먹어봐. 최미주가 코를 막으며 인상을 잔뜩 찌푸렸습니다. 아우 오빠, 냄새나게 이런 걸 왜 가져와? 구질구질하게 진짜. 갖다 버려.
최미주는 상철이 내민 반찬통을 쳐서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빨간 젓갈 국물이 복도 바닥에 튀었습니다. 박상철은 화를 내기는커녕 쩔쩔매며 바닥에 엎드려 젓갈을 주워 담고는 미주의 눈치를 보며 쓰레기통에 처박았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았네. 우리 공주님 비위 상하게. 김영숙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40년 동안 정성껏 차려준 밥상을 남편은 고작 사기꾼 내연녀의 비위를 맞추는 도구로 썼던 겁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쓰레기 취급을 당하며 버려졌습니다. 영숙의 눈에서 시뻘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저런 천하의 몹쓸 놈들. 내가 저런 놈을 남편이라고. 강준우가 휴지를 건네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언제까지 저런 인간들에게 무시당하고 사실 겁니까? 쪽방촌에서 설거지나 하다가 생을 마감하실 건가요? 영숙이 고개를 들고 준우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럼 나보고 어쩌란 말이오?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나이 든 내가 뭘 할 수 있겠소? 준우가 영숙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랑 손잡으시죠. 어머님의 그 손맛 그리고 제 마케팅 능력이면 충분합니다. 저들에게 보란 듯이 성공하는 거 그게 최고의 복수 아닙니까? 준우의 눈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제가 투자하겠습니다. 어머님은 요리만 하세요. 나머지는 제가 다 알아서 합니다. 우리가 성공해서 저들이 땅을 치고 후회하게 만들어 줍시다. 영숙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슬픔이나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죽어있던 자존심 그리고 살고 싶다는 강력한 욕망이었습니다. 영숙이 눈물을 닦아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이 늙은이 손맛을 누가 돈 주고 사 먹을까? 준우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담합니다. 대한민국 주부들이 다 어머님 젓갈에 줄을 서게 만들겠습니다. 저 한번 믿어보세요. 영숙은 잠시 침묵하더니 탁자 위에 놓인 준우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 손은 거칠고 투박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좋아. 해봅시다. 내 인생 이대로 시궁창에 처박혀 끝낼 수는 없으니까. 준우는 곧바로 영숙을 이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가장 먼저 간 곳은 기사식당이었습니다. 준우는 최 사장에게 밀린 영숙의 일당은 물론이고 영숙이 그동안 당했던 부당한 대우에 대한 위로금까지 요구하며 법적 조치를 운운했습니다. 겁먹은 최 사장은 군말 없이 돈을 내놓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간 곳은 영숙이 사는 반지하 쪽방이었습니다. 준우는 코를 찌르는 곰팡이 냄새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영숙의 짐을 함께 챙겼습니다. 어머님, 여기는 이제 잊으세요. 요리에만 집중할 수 있는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준우의 차를 타고 도착한 곳은 시장 근처 상가 건물의 2층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반짝반짝 빛나는 스테인리스 조리대와 깨끗한 화구가 영숙을 반겼습니다. 비록 크지는 않았지만 오롯이 요리를 위해 준비된 공유 주방이었습니다. 영숙은 믿기지 않는 듯 주방 이곳저곳을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에 닿자 전율이 흘렀습니다. 40년 동안 좁은 부엌에서 가족들 눈치 보며 밥을 해왔던 영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누구를 위한 밥상이 아닌 김영숙 자신의 이름을 건 요리를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강준우가 새하얀 앞치마와 잘 갈린 칼 한 자루를 영숙에게 건넸습니다. 자, 이제부터 여기가 어머님 무대입니다. 마음껏 실력 발휘해 보세요. 영숙은 앞치마를 두르고 칼을 쥐었습니다.
손잡이의 묵직한 무게감이 영숙의 손목을 타고 심장까지 전해졌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영숙의 모습은 더 이상 초라한 식당 아줌마가 아니었습니다. 눈빛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고 인매는 다부지게 굳게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김영숙이 도마 위에 물을 올려놓으며 나직하게 응조렸습니다. 그래, 박상철. 그리고 최미주. 니들 잘 봐라. 내가 어떻게 일어서는지. 도마를 내리치는 칼질 소리가 경쾌하게 주방을 울렸습니다.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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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그 소리는 마치 영숙의 새로운 심장 박동 소리처럼 힘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과연 영숙의 칼끝에서 탄생할 요리는 세상에 어떤 파란을 일으키게 될까요? 그리고 그녀의 통쾌한 반격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야심차게 킴스 키친이라는 간판을 걸고 장사를 시작했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냉혹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열고 일주일이 지났지만 주문 알림음은커녕 파리만 날리는 정적이 계속되었습니다. 김영숙이 유통기한이 임박한 재료들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강 대표, 이거 아무래도 우리가 헛물 켜는 거 아닌가 싶어. 사람들이 이름도 없는 늙은이 반찬을 누가 사 먹겠어. 그냥 다 접고 다시 식당 설거지나 알아봐야 할까봐. 강준우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약한 말씀을 하십니까?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맛은 거짓말 안 한다고요. 지금은 씨앗을 뿌리는 단계입니다. 준우는 영숙의 구구절절한 사연을 팔아 동정심을 유발하자는 주변의 조언을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대신 그는 카메라를 들고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평소처럼 요리만 하세요. 제가 다 알아서 담겠습니다. 준우는 화려한 배경음악이나 자막 없이 오직 영숙이 칼질하는 소리와 재료가 익어가는 소리만을 고스란히 영상에 담았습니다. 물을 써는 경쾌한 탁, 탁, 탁 소리, 끓는 물에 배추가 들어가는 소리, 빨간 양념이 버무려지는 찰진 소리가 영상 속에 생생하게 살아났습니다. 준우가 편집된 영상을 보여주며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보세요. 이게 바로 진정성입니다. 위생모 쓰고 깨끗한 앞치마 두르고 정직하게 만드는 이 과정 자체가 최고의 마케팅이에요. 영상이 맘카페와 SNS에 올라가자 며칠 뒤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잠잠하던 영숙의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한 겁니다. 띠링,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띠링, 띠링. 처음에는 한두 건이던 주문이 시간당 수십 건으로 늘어나더니 급기야 휴대전화가 뜨거워질 정도로 알림이 폭주했습니다. 김영숙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들여다보며 소리쳤습니다. 강 대표, 이거 고장 난 거 아니야? 숫자가 왜 이래? 100개가 넘었어. 준우가 환하게 웃으며 영숙의 어깨를 감싸쥐었습니다. 고장이 아니라 대박이 터진 겁니다. 어머님, 사람들이 드디어 진짜 맛을 알아본 거예요. 그날부터 영숙과 준우는 전쟁 같은 나날을 보냈습니다. 밀려드는 주문량을 맞추기 위해 며칠 밤을 새워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렸습니다. 손목이 끊어질 듯 아프고 허리가 펴지지 않았지만 영숙의 입가에서는 웃음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영숙이 택배 상자에 테이프를 붙이며 흥얼거렸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오네. 남편 뒷바라지할 때는 뼈가 녹는 것 같더니 내 돈 벌려고 일하니까 힘든 줄도 모르겠어. 준우가 옆에서 송장을 출력하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게 바로 금융치료라는 겁니다. 어머님, 통장 확인해 보셨어요? 지난달 매출이 벌써 1,000만 원을 넘겼습니다. 영숙은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고
또 보았습니다. 평생 남편 눈치 보며 생활비 10,000원, 20,000원에 벌벌 떨던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롯이 자신의 땀과 실력으로 번 돈이 통장에 쌓이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그 돈으로 제일 먼저 백화점에 가서 자신을 위한 코트 한 벌을 샀습니다. 거울 앞에 선 영숙이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영숙아, 고생했다. 참말로 고생했어. 이제 너도 비싼 옷 입을 자격 있다. 입소문은 무서운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구매 후기 게시판에는 돌아가신 친정엄마가 해주던 맛이다. 이거 먹고 집 나간 입맛이 돌아왔다. 밥도둑이 따로 없다는 칭찬글이 도배되었습니다. 주문량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자 준우는 과감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어머님, 이제 공유 주방으로는 안 됩니다. 공장으로 가시죠. 두 사람은 인근의 폐업한 식품 공장을 인수해 리모델링하고 킴스 키친이라는 간판을 크게 달았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을 직원으로 고용하고 최신식 자동화 설비도 갖추었습니다. 영숙은 더 이상 쭈그리고 앉아 일하는 식당 아줌마가 아니었습니다. 하얀 위생복에 대표 김영숙이라는 명찰을 달고 직원들에게 작업 지시를 내리는 어엿한 사장님이었습니다. 김영숙이 직원들을 모아놓고 당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장 철칙은 딱 하나예요. 내 새끼 입에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만드세요. 재료 아끼지 말고 위생 철저히 하고 그거 하나만 지키면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30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먹방 유튜버가 예고도 없이 킴스 키친의 김치와 게장을 먹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영상 속 유튜버는 밥 2공기를 순식간에 비우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와, 여러분, 이건 진짜입니다. 광고 아니고요. 제가 제 돈 내고 사 먹은 건데 눈물 나게 맛있습니다. 이 영상은 하루 만에 조회수 500만을 기록했고 킴스 키친 서버는 접속자 폭주로 다운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준우가 흥분된 목소리로 영숙에게 달려왔습니다. 대표님, 홈쇼핑 MD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제품을 방송에 론칭하고 싶다는데요. 영숙이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홈쇼핑?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 말이냐? 거기는 대기업 물건만 파는 데 아니야? 준우가 주먹을 불끈 쥐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대기업이랑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겁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대망의 홈쇼핑 첫 방송 날. 스튜디오 조명 아래 선 영숙은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카메라 빨간 불이 들어오자 영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진심을 전했습니다. 저는 요리를 배운 적도 없고 잘난 학벌도 없습니다. 그저 40년 동안 가족들 밥 해먹인 정성, 그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믿고 드셔보세요. 쇼호스트가 호들갑을 떨며 맛을 보기도 전에 주문 콜수가 미친 듯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하단의 주문 폭주, 매진 임박, 자막이 쉴 새 없이 깜빡거렸습니다. 방송 시작 30분 만에 쇼호스트가 상기된 얼굴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준비된 수량 5,000세트가 전량 매진되었습니다. 완판입니다. 완판. 스튜디오에 종료 버저가 울리자마자 영숙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준우가 달려와 영숙을 부축하며 울먹였습니다. 해내셨어요, 대표님. 진짜로 해내셨다고요. 영숙은 준우의 어깨를 잡고 하염없이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고 한강 다리 위를 서성이던 게 불과 1년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녀는 대한민국 주부들의 식탁을 책임지는 반찬의 여왕이 되어 있었습니다. 창업 1년 6개월 후 영숙은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자신의 집무실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분주하게 물건을 싣고 나가는 킴스키친 로고가 박힌 트럭들이 보였습니다. 연 매출 50억 원. 이제 김영숙은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성공한 사업가 김 대표였습니다. 영숙이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엎어버리며 나직하게 의조렸습니다. 박상철, 보고 있나? 네가 훔쳐간 3억? 그까지 푼 돈 없어도 나 이렇게 잘 산다. 아니, 네가 없어서 더 잘 산다. 그녀의 얼굴에는 지난 세월의 그늘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승리자의 여유와 자신감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몰랐습니다.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짙어진다는 것을요. 화려한 성공 뒤편에서 굶주린 하이에나 같은 과거의 악연들이 다시금 이빨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과연 영숙의 이 행복은 영원할 수 있을까요? 대표님, 고개를 살짝 왼쪽으로 돌려주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미소 유지하시고요. 카메라 플래시가 팡팡 터질 때마다 김영숙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유명 여성 잡지의 표지 모델 촬영 현장이었죠. 전문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손길을 거친 영숙은 60대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세련되고 우아해 보였습니다. 고급스러운 진주 귀걸이가 조명을 받아 영롱하게 반짝였고 맞춤 제작한 정장은 그녀의 당당한 태도를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인터뷰를 진행하던 기자가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대표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경력 단절 여성이, 그것도 환갑이 넘은 나이에 연 매출 수백억의 CEO가 되셨잖아요. 비결이 뭔가요? 김영숙이 여유롭게 찻잔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비결이랄 게 있나요? 벼랑 끝에 서면 누구나 날게 됩니다. 저한테는 요리가 날개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믿어준 파트너 덕분이죠. 영숙의 시선이 스튜디오 한쪽에서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는 강준우에게 향했습니다. 준우는 영숙과 눈이 마주치자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워 보였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눈빛만 봐도 서로의 마음을 읽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파트너였습니다. 촬영을 마치고 돌아온 곳은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50평대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은은한 디퓨저 향기가 코끝을 감싸고 돌았죠. 영숙은 신발을 벗고 푹신한 카펫이 깔린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은 마치 보석함을 엎어놓은 듯 황홀했습니다. 불과 2년 전 곰팡이 핀 지하 단칸방에서 쥐소리를 들으며 잠들던 밤들이 까마득한 전생처럼 느껴졌습니다. 영숙이 와인 잔을 들고 창가에 서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영숙아, 너 정말 출세했다. 평생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내 방 한 칸 없었는데 이제는 운동장 같은 거실이 다 내 거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덩어리가 울컥 올라왔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벅찬 감동이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리고 강준우가 들어왔습니다. 준우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대표님, 좋은 소식입니다. 미국 대형마트 수출 계약 드디어 도장 찍었습니다. 김영숙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반색했습니다. 정말인가? 미국 사람들이 젓갈을 먹는다고? 준우가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이제 K-푸드가 대세잖아요. 우리 킴스키친 젓갈이 캘리포니아 식탁에 오르는 겁니다. 두 사람은 하이파이브하며 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준우가 덧붙여 말했습니다. 그리고 대표님이 지시하신 장학재단 설립건도 마무리됐습니다. 다음 달부터 싱글맘 가정에 반찬 지원이랑 창업 교육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영숙은 준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네, 강 대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건 재미없잖아. 내가 받은 도움, 이제 돌려줘야지. 영숙의 얼굴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품격과 여유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회사 로비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영숙이 인상을 찌푸리며 나가보니 익숙한 얼굴이 보안 요원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아들 김지훈이었습니다. 말끔하게 차려입었지만 어딘가 초조해 보이는 눈빛, 그리고 잔뜩 주눅든 어깨. 지훈은 영숙을 보자마자 보안 요원을 뿌리치고 달려와 바닥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어머니, 아이고 어머니,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영숙의 표정은 차가운 얼음장 같았습니다. 영숙이 팔짱을 낀 채 싸늘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당장 안 나가? 지훈이 영숙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리며 울먹였습니다. 어머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 그동안 도박도 끊고 새 사람 되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빚쟁이들이 자꾸 찾아와서 살 수가 없어요. 어머니 성공하셨다는 얘기 듣고 왔습니다. 저 공장장 자리 하나만 주시면 안 될까요? 네. 영숙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반성은커녕 여전히 요행을 바라고 찾아온 아들의 모습에 실망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김영숙이 지훈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공장장, 네가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냐? 우리 직원들은 새벽부터 나와서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야. 너처럼 숟가락만 얹으려는 놈한테 줄 자리는 없어. 지훈이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니, 그래도 하나뿐인 아들인데. 남들도 다 낙하산으로. 영숙이 지훈의 말을 자르며 단호하게 쐐기를 박았습니다. 내 회사에 낙하산은 없다. 정일하고 싶으면 인력사무소 가서 막노동이라도 시작해. 내 땀으로 번 돈 가져오면 그때 다시 얘기하자. 보안요원, 이 사람 끌어내세요. 지훈이 끌려나가며 어머니, 너무하십니다. 라고 악을 썼지만 영숙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탄 영숙은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지금 널 받아주는 건 널 망치는 길이다. 제발 정신 좀 차려라. 그녀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들었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드디어 킴스 키친 창립 2주년 기념 파티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호텔 연회장을 가득 메운 직원들과 협력사 관계자들이 영숙의 등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영숙이 강준우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영숙이 마이크를 잡고 잠시 객석을 둘러보았습니다. 함께 고생한 공장 아주머니들, 밤낮 없이 뛴 영업사원들, 그리고 누구보다 든든한 파트너 준우. 모두가 영숙의 가족이자 은인이었습니다. 여러분, 2년 전만 해도 저는 한강 다리 위에서 죽을까 말까 고민하던 늙은 아줌마였습니다. 남편은 도망가고 주머니엔 10원짜리 하나 없었죠. 좌중이 숙연해졌습니다. 영숙이 환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최고의 복수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란 듯이 행복해지는 것이라는 거요. 지금 이 순간 저는 세상 누구보다 행복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와! 함성이 터져나오고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경쾌한 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준우가 다가와 건배를 제의했습니다. 대표님의 인생 2막, 그리고 우리 킴스 키친의 세계 정복을 위하여. 영숙은 샴페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콤하고 톡 쏘는 그 맛은 마치 그녀가 쟁취한 승리의 맛과 같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불꽃놀이가 터지며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영숙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고 화려한 밤이었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고시원 방 안, 퀴퀴한 냄새가 진동하는 좁은 방에서 한 노인이 런닝 차림으로 쭈그리고 앉아 컵라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박상철이었습니다. 퇴직금 3억은 이미 최미주가 들고 튀어버린 지 오래였고 남은 돈으로 도박판을 기웃거리다 그마저도 몽땅 날린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스트레스 때문인지 위암촉이라는 진단까지 받아 몸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A씨, 라면 맛 더럽게 없네. 김치라도 좀 없나. 상철이 투덜거리며 리모컨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던 상철의 손이 딱 멈췄습니다. 경제뉴스 채널에서 화려한 파티장에 있는 한 여성을 비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화제의 기업 킴스키친의 김영숙 대표가 창립 2주년을 맞아 박상철이 먹던 라면을 바닥에 뿜으며 텔레비전 앞으로 기어갔습니다. 화면 속의 여자는 자신이 알던 그 촌스러운 마누라가 아니었습니다. 귀티가 흐르는 얼굴, 자신감 넘치는 표정, 그리고 주변을 둘러싼 사람들의 존경 어린 시선. 영숙이? 저게 진짜 김영숙이라고? 상철은 눈을 비비고 다시 화면을 쳐다보았습니다. 자막에는 연 매출 500억 신화, 주부들의 롤모델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순간 상철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더니 곧이어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탐욕이 들끓어 올랐습니다. 500억? 저 여편니가 500억을 벌었다고? 말도 안 돼. 내 돈 들고 튀더니 저렇게 성공했어? 상철은 자신이 퇴직금을 들고 도망친 사실은 까맣게 잊고 오히려 영숙이 자신의 돈을 훔쳐 성공했다는 망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의 퀭한 눈이 이글거리는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저 돈 다 내 거야. 내가 그동안 널 먹여 살렸는데 감히 나를 버리고 혼자 잘 살아? 어림없지. 상철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굴러다니던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영숙의 미소가 상철에게는 악마의 비웃음처럼 보였습니다. 기다려라, 김영숙. 내 목 찾으러 간다. 내가 널 가만둘 줄 알아?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상철의 눈빛이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굶주린 짐승처럼 섬뜩하게 빛났습니다. 가장 행복한 순간에 찾아온 불길한 그림자. 과연 영숙은 이 끔찍한 악몽을 다시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평화롭던 킴스키친 본사 로비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점심시간을 맞아 335 식사를 하러 나가던 직원들이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회전문이 쾅 열리더니 다 찢어진 점퍼를 입고 휠체어에 앉은 노인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난입했기 때문입니다. 박상철이었습니다. 그는 링거병이 주렁주렁 매달린 폴대를 무기처럼 휘두르며 보안 요원들을 위협했습니다. 비켜. 이것들이 어디서 감히 회장님 남편을 막아? 내가 여기 사장 남편 박상철이다. 김영숙 나오라고 해. 보안팀장이 무전기를 들고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코드 레드. 로비에 신원 미상 난동객 발생. 대표님 절대 내려오시지 못하게 막아. 하지만 박상철은 휠체어 바퀴를 미친 듯이 굴려 안내 데스크 앞을 가로막고 드러누웠습니다. 아이고, 나 죽는다. 조강 지쳐버리고 도망간 김영숙이 잘 먹고 잘 사는지 보자. 내 돈 훔쳐서 성공하니까 좋으냐.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김영숙이 걸어 나왔습니다. 강준우가 막아섰지만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준우를 옆으로 밀어냈습니다. 영숙의 눈에 핏발이 섰습니다. 우아했던 김 대표의 얼굴이 수치심과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김영숙이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박상철 앞으로 걸어가 싸늘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행패야? 당장 일어나지 못해? 바닥에 누워 뒹굴던 상철이 영숙의 목소리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이 탐욕스럽게 번들거렸습니다. 박상철이 누런 이빨을 드러내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오, 우리 마누라. 때깔이 아주 좋아졌네. 남편은 암 걸려서 중내 사내하는데 혼자 비단 옷 입고 다니니까 살만해. 김영숙이 주먹을 꽉 쥐며 소리쳤습니다. 누가 당신 마누라야? 우린 2년 전에 끝났어. 퇴직금 들고 그 여자랑 도망갈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무슨 낯짝으로 여길 와. 직원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상철은 아랑곳하지 않고 목청을 더 높였습니다. 도망이라니. 내가 잠시 바람 좀 쐬러 갔다 온 게 죄냐? 그리고 법적으로 우린 아직 부부야. 이혼 도장 안 찍었잖아. 여보, 나 배고파. 밥 줘. 영숙은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속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라 숨이 턱턱 막혔습니다. 준우가 보안 요원들에게 눈짓하자 건장한 요원들이 상철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이거 나, 내가 누군지 알아? 나 김영숙 남편이라고. 끌려나가면서도 악을 쓰는 상철의 모습은 추악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상철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회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악질적인 유튜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충격 단독, 500억 CEO 김영숙, 암 걸린 남편 내쫓은 패륜녀. 자극적인 썸네일의 영상들이 인터넷을 도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댓글창에는 영숙을 비난하는 악플이 쏟아졌고 불매운동을 하겠다는 전화가 회사로 빗발쳤습니다. 회의실에 앉은 영숙이 머리를 감싸 쥐고 신음했습니다. 강 대표, 나 때문에 회사가 망하게 생겼어. 내가 죽어야 이 꼴을 안 보지. 강준우가 영숙에게 물 한 잔을 건네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흔들리지 마세요. 저들이 원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법적으로 대응하면 우리가 무조건 이깁니다. 그때 상철의 변호사라는 자가 보낸 소장이 도착했습니다. 내용은 기가 찼습니다. 재산분할 청구 소송, 청구 금액 250억 원. 소장에는 김영숙의 사업 성공은 남편 박상철의 퇴직금 3억 원을 기반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재산 형성 기여도를 50% 인정해야 한다는 억지 주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영숙이 소장을 바닥에 패대기 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 도둑놈이 지가 훔쳐간 돈을 내가 훔쳤다고?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준우가 소장을 주워들며 차갑게 식은 눈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이걸 입증하려면 증인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터졌습니다. 상철이 영숙 몰래 아들 김지훈을 만난 것입니다. 허름한 순댓국집 구석자리, 상철이 소주잔을 기울이며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훈아, 아빠가 이번 소송만 이기면 너한테 50억, 아니 100억 떼어줄게. 그 돈이면 내 도박 빚 다 갚고 빌딩도 살 수 있어. 지훈의 눈이 동전만하게 커졌습니다. 정말요? 아버지 진짜 이길 수 있어요? 엄마 변호사들이 빵빵하다던데. 상철이 콧방귀를 뀌며 지훈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이기고 말고 대신 네가 법정에서 증언 한 번만 해주면 돼. 엄마가 아빠 퇴직금 몰래 빼돌려서 사업 시작했다고. 그거 한마디면 끝이야. 지훈이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어머니 영숙은 자신을 내쳤지만 아버지는 100억을 준다고 했습니다. 돈 앞에서 얄팍한 양심 따위는 휴지 조각처럼 구겨졌습니다. 김지훈이 떨리는 손으로 소주잔을 받아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아버지.
저만 믿으세요. 저도 엄마한테 섭섭한 거 많았거든요. 이 사실은 곧 영숙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변호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영숙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대표님, 아드님이 상대방 측 증인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아드님이 법정에서 아버님께 유리한 증언을 하겠다고 진술서를 냈습니다. 김영숙이 휴대전화를 든 채 그 자리에 석상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네, 지금 누가 증인을 선다고요? 아드님 김지훈 씨입니다. 대표님이 남편 몰래 퇴직금을 훔쳐갔다고 증언하겠답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배신은 예상했지만 아들의 배신은 차원이 다른 고통이었습니다. 영숙의 시야가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누군가에게 쥐어짜이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가슴을 덮쳤습니다. 헉, 헉. 영숙이 가슴을 부여잡고 책상 모서리를 잡으려 했지만 손이 허공을 헛돌았습니다. 네, 표님. 준우가 문을 열고 들어오다 쓰러지는 영숙을 발견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대표님, 정신 차리세요. 119, 빨리 119 불러. 응급실 복도는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쓴 영숙은 창백한 얼굴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쇼크입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또 충격을 받으시면 그땐 장담 못합니다. 준우는 잠든 영숙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그 손은 40년 세월의 풍파를 견디고 다시 일어서기 위해 쉴 새 없이 움직였던 거친 손이었습니다. 준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떨어져 영숙의 손등을 적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안일했습니다. 저 쓰레기들을 너무 사람 취급해줬어요. 준우가 영숙의 손을 이마에 대고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든 준우의 눈빛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슬픔은 사라지고 서슬 퍼런 살기만이 가득했습니다. 강준우가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김탐정님, 접니다. 네, 지금 바로 시작하죠. 그 여자, 최미주. 지금 어디 있는지 확인됐습니까? 수화기 너머에서 짧은 대답이 들려오자 준우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밤에 바로 급습합니다. 경찰 대동하시고요. 이 지긋지긋한 악연, 제 손으로 직접 끊어놓겠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천둥 번개가 치기 시작했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와 도시를 집어삼킬 듯 으르렁거렸습니다. 과연 준우가 준비한 반격의 카드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벼랑 끝에 몰린 영숙은 다시 눈을 뜰 수 있을까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지방의 한 모텔 주차장이었습니다. 검은 우산을 쓴 강준우가 형사들과 함께 입구를 에워쌌습니다. 준우의 눈빛은 먹이를 노리는 매처럼 날카로웠죠. 김 형사님, 확실합니까? 최미주가 저 방에 있는 거? 형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신호를 보냈습니다. 네, 타깃 확인됐습니다. 지금 또 다른 노인네 하나 홀리고 있는 중이라네요. 덮칩시다. 강준우가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는 앞장섰습니다. 모텔 305 문이 부서질 듯 열리고 형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경찰입니다. 다들 동작 그만. 속옷 차림으로 뒹굴고 있던 최미주가 비명을 지르며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야, 뭐야? 당신들 누구야? 준우가 천천히 방으로 걸어 들어가며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최미주 씨. 내 돈 5억 떼먹고 도망가더니 겨우 이런 데서 쥐새끼처럼 숨어 살고 있었습니까? 최미주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준우를 보자마자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했습니다. 강준우? 네가 여기를 어떻게 해? 준우가 의자를 끌어다 최미주 앞에 앉으며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선택하세요. 사기죄로 감옥 가서 10년 썩을지 아니면 박상철이랑 짠 거 다 불고 선처받을지. 최미주가 누나를 굴리며 딴청을 피우려 하자 준우가 휴대전화를 꺼내 흔들었습니다. 이미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당신이 박상철 꼬드겨서 퇴직금 빼돌리라고 시킨 문자 내가 다 복구해 왔거든요. 그제야 최미주는 바닥에 납작 엎드려 빌기 시작했습니다. 잘못했어요. 강 사장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다 박상철 그 영감이 시킨 거예요.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요. 준우가 녹음기를 켜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지금부터 그 입으로 똑바로 말해봅시다. 박상철이 어떻게 당신이랑 짜고 조강지처를 벌였는지. 한편 병원 VIP 병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김영숙이 링거를 꽂은 채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고 그 앞에는 아들 김지훈이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지훈은 어머니의 눈을 차마 마주치지 못하고 손가락만 꼼지락거렸습니다. 영숙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아, 네가 법정에서 증인을 선다고 들었다. 아버지가 돈을 훔친 게 아니라 내가 훔쳤다고 거짓말을 하겠다고? 지훈이 흠칫 놀라며 변명했습니다. 아니. 엄마. 그게 아니라 아빠가 엄마한테도 잘못이 있다고 하니까. 김영숙이 서랍에서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박상철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야, 미주야. 우리 아들놈 그거 완전 멍청해. 내가 100억 준다고 뻥치니까 침 질질 흘리면서 넘어오더라. 소송만 이기면 그놈한테 10원 한 장 줄 것 같아? 다 너랑 내 거지. 지훈의 얼굴이 붉어지다 못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믿었던 아버지의 육성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기 때문입니다. 지훈이 그 녀석은 도박쟁이라 어차피 돈 줘봤자 다 날려. 이용해 먹고 버리는 게 상책이야. 녹음기가 툭 하고 꺼졌습니다. 영숙이 싸늘하게 식은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들었니? 이게 네가 믿던 아버지의 본심이다. 널 아들이 아니라 쓰고 버린 장기 말로 생각하는 인간이야. 지훈이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아빠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아빠를 얼마나 믿었는데. 영숙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훈아, 선택해라. 위증죄로 감옥에 가서 전과자가 될래? 아니면 지금이라도 사람답게 살라? 네가 법정에서 진실을 말하면 도박 빚은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 주마. 대신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해서 갚아야 한다. 지훈이 눈물을 닦으며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제가 진짜 미쳤었나 봐요. 법정 갈게요. 가서 다 말할게요. 드디어 운명의 재판 날이 밝았습니다. 법정 안은 취재진과 방청객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박상철은 환자복을 입고 휠체어에 앉아 산소호흡기까지 꽂은 채 가련한 연기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연신 기침을 해대며 판사를 향해 읍소했습니다. 판사님, 쿨러. 저 독한 여자가 제 퇴직금을 훔쳐서 사업을 한 겁니다. 저는 돈 한 푼 없이 병들어 쫓겨났습니다. 억울합니다. 방청석에서는 혀를 차는 소리와 웅성거림이 들려왔습니다. 판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물었습니다. 원고 측 증인 김지훈 씨 나오세요. 지훈이 증인석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박상철은 아들을 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아들아. 한마디만 해라.
그럼 다 끝이다. 상철이 눈을 찡긋거리며 신호를 보냈지만 지훈은 아버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판사가 지훈에게 물었습니다. 증인, 어머니 김영숙 씨가 아버지의 퇴직금을 훔쳐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법정 안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김지훈이 마이크를 잡고 심호흡을 크게 했습니다. 그리고 떨리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요. 그건 전부 거짓말입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박상철이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날 뻔하며 소리쳤습니다. 김지훈, 너 미쳤어? 약속이랑 다르잖아. 판사가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원고, 조용히 하세요. 증인, 계속하세요. 지훈이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거짓 증언을 하면 100억을 주겠다고 회유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애초에 퇴직금을 들고 내연녀와 도망쳤고 어머니는 빈털터리로 쫓겨났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박상철의 얼굴이 흙빛이 되었습니다. 저놈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배신을 해. 그때 피고 측 변호인석에 앉아있던 강준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준우가 태블릿 PC를 법정 스크린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는 박상철과 최미주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와 통화 내역이 적나라하게 떴습니다. 자기야, 퇴직금 3억 입금됐어. 영수기념 모르게 바로 이체할게. 빨리 와 오빠. 그 늙은 여편 내버리고 우리끼리 새 출발하는 거야. 집 보증금도 뺐어. 이제 그 여자는 갈 데도 없어. 길거리에서 얼어 죽든 말든 알게 뭐야. 문자 내용을 본 방청객들이 경악하며 야유를 퍼부었습니다. 와, 진짜 쓰레기네. 저런 사람이 남편이라니 끔찍하다. 박상철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우가 최미주의 자술서까지 흔들어 보였습니다. 현재 사기 혐의로 구속된 최미주의 자백입니다. 박상철 씨가 계획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배우자를 유기했다는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판사는 분노가 서린 눈빛으로 박상철을 노려보았습니다. 판결문을 읽어내려가는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원고 박상철의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원고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자로서 피고 김영숙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 또한 피고가 형성한 재산은 피고의 특유 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한다. 탕. 의사봉 소리가 상철에게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김영숙은 벅차오르는 감정에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판결이 끝나자마자 법정 뒷문이 열리고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박상철 씨, 당신을 특수절도, 횡령, 그리고 사기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박상철이 발악하며 소리쳤습니다. 안 돼. 이거 나 환자야. 암 환자라고. 영수가. 여보, 나 좀 살려줘. 경찰관들이 상철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습니다. 철컹. 그 소리는 상철의 인생이 종막을 고하는 소리였습니다. 김영숙이 천천히 상철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싸늘한 눈빛으로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여보라고 부르지 마. 징그러우니까. 거기 가서 주는 콩밥이나 잘 먹어. 당신이 그토록 찾던 내 인생의 봄날은 감옥에 있나 보네. 상철은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아, 김영숙, 너 가만 안 둬. 법정 문을 나서는 영숙에게 수많은 기자가 몰려들었습니다.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대표님,
승소하신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남편분 구속되셨는데 심정이 어떠십니까? 김영숙은 선글라스를 고쳤으며 당당하게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슬픔 대신 후련함과 강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집니다. 그리고 죄 지은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고요. 저는 이제 과거의 족쇄를 끊고 제 진짜 인생을 살러갑니다. 영숙이 뒤에 서 있던 준우와 지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가자. 밥 먹으러. 세 사람은 쏟아지는 햇살을 받으며 법원을 걸어 나갔습니다. 지긋지긋했던 40년의 악몽이 드디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과연 자유를 되찾은 영숙의 앞날에는 어떤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차가운 철창 밖으로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습니다. 박상철은 독방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멍하니 빗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죄수번호 3805번. 그것이 이제 박상철을 부르는 유일한 이름이었습니다. 사기, 횡령, 무고죄까지 더해져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그는 하루하루 늙고 병든 몸으로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3805번. 면회다. 교도관의 말에 상철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혹시 영숙인가? 그래, 그 여자가 나를 아주 버리지는 않았을 거야. 와서 돈이라도 좀 넣어주려고. 상철은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면회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유리창 너머에 앉아 있는 사람은 영숙이 아니었습니다. 이혼 서류를 든 변호사였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들이밀며 사무적으로 말했습니다. 김영숙 씨의 대리인입니다. 이혼 신고는 이미 처리되었고 위자료 지급 명령 불이행에 대한 압류 절차 설명해 드리러 왔습니다. 박상철이 유리를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영숙이는? 영숙이 데려와. 내가 할 말이 있다고. 변호사가 싸늘하게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김영숙님은 지금 한국에 안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 같은 사람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고 전해달라시더군요. 상철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으악, 영숙아, 내가 잘못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하지만 그의 뒤늦은 후회는 텅 빈 면회실 벽에 부딪혀 공허하게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여자 교도소 작업장. 최미주 역시 흙투성이가 된 작업복을 입고 밭을 메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고운 손은 거칠어졌고 화려했던 미모는 고된 노역으로 시들어 버렸습니다. 야, 302번. 굼뜨게 뭐해? 빨리빨리 안 움직여. 교도관의 호통에 미주는 눈물을 삼키며 호미질을 했습니다. 남의 눈에서 눈물 내면 제 눈에는 피눈물이 난다는 옛말이 하나 틀린 것 없었습니다. 한편 파리의 생강변에는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노천 카페에 앉아 에스프레소를 마시는 김영숙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촌스러운 파마머리 아줌마가 아니었습니다. 세련된 단발머리에 트렌치 코트를 걸친 모습은 지나가는 파리지앵들도 뒤돌아볼 만큼 매력적이었습니다. 영숙이 휴대전화를 꺼내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화면 속에 강준우와 아들 김지훈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대표님, 파리는 어떠세요? 거기 빵이 그렇게 맛있다면서요? 준우가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옆에 있던 지훈도 수줍게 인사했습니다. 엄마 건강하시죠? 저 오늘 공장에서 반장으로 승진했어요. 월급 타면 엄마 용돈 보내드릴게요. 영숙이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장하다 우리 아들. 도박 빚다 갚을 때까지 딴 생각 말고 일만 해. 준우 자네도 회사 잘 부탁하네. 나 없다고 농땡이 피우지 말고. 준우가 장난스럽게 경례를 붙였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회사는 역대 최고 매출 찍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그냥 즐기세요. 40년 동안 못 노신 거 다 놀고 오셔야죠. 영숙은 전화를 끊고 강물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자유의 냄새. 누군가의 밥을 차려주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온전한 자유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영숙은 세계를 여행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파스타를 배우고 스페인에서 와인을 마시고 태국에서 향신료를 연구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잃어버린 김영숙이라는 여자를 되찾는 순례와도 같았습니다. 영숙은 가방에서 원고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녀가 틈틈이 써내려간 자서전 초고였습니다. 제목은 복수는 나의 맛.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최고의 복수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란 듯이 행복해지는 것이다. 나는 이제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인생을 요리한다. 영숙은 펜을 들어 마지막 문장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내 인생의 전성기는 바로 지금, 오늘이다. 한국으로 돌아온 날 공항 입국장은 영숙을 마중 나온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복수는 나의 맛이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며 영숙은 대한민국 중년 여성들의 워너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작가님, 여기 좀 봐주세요. 김 대표님, 이번 신제품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플래시 세례 속에서 영숙은 여유롭게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꽃다발을 들고 서 있는 준우와 지훈을 발견했습니다. 두 남자는 환하게 웃으며 영숙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귀국 축하드려요. 지훈이 영숙을 와락 껴안았습니다. 그의 옷에서는 땀 냄새가 났지만 그것은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건강한 냄새였습니다. 준우가 꽃다발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파트너. 자리가 비니까 심심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영숙이 준우의 등을 두드리며 농담을 던졌습니다. 왜? 나 없으니까 잔소리하는 사람 없어서 좋았을 텐데.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공항의 소음을 뚫고 청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영숙의 눈가에 기쁨의 눈물이 살짝 고였습니다. 남편의 배신으로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2년 전 그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에게 이렇게 멋진 가족과 눈부신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줄은요. 김영숙이 두 남자의 팔짱을 끼고 당당하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또각, 또각. 그녀의 구두 굽소리가 힘차게 울렸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행진곡이었습니다. 영숙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녀는 앞으로도 맛있는 요리를 만들고 사업을 키우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마음껏 웃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제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요리할 줄 아는 진정한 셰프가 되었으니까요. 김영숙의 통쾌하고 맛있는 인생,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오늘 김영숙님의 파란만장한 인생 역전 드라마 어떻게 들으셨나요? 남편의 배신으로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졌지만 결국 자신의 손맛과 꺾이지 않는 의지로 보란 듯이 일어선 그녀의 모습이 우리에게 뜨거운 감동을 줍니다. 최고의 복수는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라며 환하게 웃던 영숙님의 마지막 미소가 긴 여운으로 남네요. 지금 이 순간 혹시 감당하기 힘든 시련 앞에 서 계신 분이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의 끝인 줄 알았던 그곳이 사실은 새로운 시작의 문일지도 모릅니다. 60세가 넘어서야 진짜 자신의 이름을 찾은 영숙님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반드시 눈부신 봄날이 찾아올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이 사연이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라며 댁내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